조직 구성원이 고경하고 있는 생활 양식의 정체를 조직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591페이지 그 상단에 더글라스 윌 다보스키가 파악한 문화의 모형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기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낮은 집단성,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냐. 그래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규칙은 상하 간의 서열, 위계 구조를 인정할 때 높은 규칙, 위계 구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낮은 규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상하 간의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위계주의 4가지 형태 나왔고, 제가 시장적 거버넌스를 얘기했던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90년대 등장한 신국정 관리론 알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평등주의고. 후견적 거버넌스를 얘기했던 식민지 사회의 거버넌스를 얘기합니다. 운명주의고. 그다음에 전통적 거버넌스, 큰 정부를 얘기합니다. 관료지적 거버넌스는 위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형태 정도 숙제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 나온 게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출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좀 내용의 형태는 숙제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직 시민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거 보자. 개인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밑줄 직무의 행동. 이게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조직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직무의 행동을 의미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직무 기술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밑줄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직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 시민의식의 자발적 발현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고취하는 행동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 하나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타적 행동. 자, 이타적 행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타인을 도와주기 위한 친사회적이고 친밀한 행동 자체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타적 행동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 양심적 행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조직이 요구하는 봉사나 노력을 하는 것들, 이거 지금 얘기한 양심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신사적 행동 전제는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 이의적 행동은 남이 피해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공익적 행동은 책임 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행동. 이 바로 지금 얘기한 공익적 행동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다 하나 적어보자. 조직 구성원에 당정표 해놓고 역할 모호성의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모호성의 지각은 조직 시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역할 모호성을 얘기할 때는 역할이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긴장감도 발생하고 무력감도 발생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행동 자체가 등장할 개연성이 커져 적어지겠지. 그래서 오히려 조직 시민행동 자체를 약화시키고 저하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이제 국가직에 올해 나왔던 왜 16년도 국가직 국업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제 1번에 조직 시민행동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그 1번에 2번, 3번, 3번 쭉 나왔는데 그 2번 나온 거 봐. 구성 역할 모호성 지각은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왜 X야? X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조직에 대해서 헌신하는 행동. 조직에 대해서 내가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동은 지금 밑에 있는 행동 4가지 가운데 볼까? 그걸 양심적 행동이라는 거야.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아니라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은 이타적 행동이고 조직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은 무슨 행동? 그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양심적 행동이라 그래. 그럼 거기 1번에 4번 나온 거 봐.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거 양심적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청결 유지. 그건 뭐가 돼? 그건 이타가 되는 거야. 근데 작업장이란 조직이 나왔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양심. 그러니까 대상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타와 양심은 바뀌어. 이해했어요? 이타는 타인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양심은 뭐 조직이 나와야 돼 대상이.
그러니까 좀 틀려.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보시면 중앙인사행정기관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한국과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기구를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해. 하나는 얘기하던 독립합의제가 있고 또 하나 비독립단독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비독립단독제예요. 뭐다? 비독립단독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이 절충형에 뭐가 있냐면 독립단독제라는 게 있는데 독립단독제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세계 중앙인사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 독립합의제를 대표하는 게 저기 들어보자. 미국의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구는 뭐가 떠올라?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 1번 펜들턴법. 몇 번? 펜들턴법. 이 펜들턴법에서 얘기한 여러분들 중앙인사행정기관 기억나? 인사위원회. 그 인사위원회가 지금 이건 독립합의제야. 그러면 독립합의제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 보자. 역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권정당이나 행정수반으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띄어 안 띄어?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합의제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역관주의 폐해 극복이야. 역관주의 폐해 극복이에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비독립단독제를 얘기하자면 선생님 보자. 행정수반 직속하에 설치된 게 비독립단독제야. 그럼 비독립단독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보세요. 단독제니까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합의제는 여러분들 책임 전가 현상을 가져오잖아. 근데 단독제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책임 명확하지 않아. 명확합니다. 신속한 결정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실 인사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왜? 행정수반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행정수반 정실에 의하여 좌우될 기원성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좀 정리됐으면은 문제 하나 풀어보자, 여러분들. 그 문제 1번 나온 거 봐. 2014년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행정의 특성, 비독립단독제야. 1번에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있어요. 1번이래, 여러분들. 1번이 지금 얘기한 비독립단독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에 행정수반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까지 맞지만, 그렇지만 행정수반에 정실이 자행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게 정실 인사행정이지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는 아니지. 3번은 합의제 방식이고 4번에 펜들턴의 아까 연방인사기구 인사위원회 그 독립합의제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아니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16년도 지방지 구급도 앞에 나온 문제랑 거의 같아요. 보자. 그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독립합의제는 역관제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맞죠? 합의제니까. 2번에 비독립단독제는 집행부 형태의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맞죠? 인사행정의 정실화 좀 전에 계산했어요. 했죠? 거기 3번에 제가 독립단독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거기 미국의 인사관리처하고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있죠? 이거 둘 다 비독립단독제야. 둘 다 제가 비독립 뭐라 그랬어요? 단독제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독립단독제. 됐습니까? 됐죠? 자, 된 거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90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자, 이거 뭐 매번 얘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할 거예요. 순위가 이제 9순위인데, 양자의 구분 기준을 먼저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 실적제, 직업부문제 원칙의 적용 유무 가져가시고, 유형까지도 정리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문제 1번. 뻔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정무직, 2번에 별정직. 이건 과거에 여러분들 이게 2014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이 전면 개정이 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직이다, 여러분들 계약직이 존재했거든. 옛날식의 문제야. 정답은 하여간 여기서 이제 4번입니다. 현재는 고용직 없습니다. 계약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이고. 됐습니까?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경력직 공무원 내용이 아닌 것. 실적과 자격, 신분이 보상 정령까지 특정직. 정답 5번이죠. 뻔한 문제입니다. 설명생략. 자, 넘겨서 어디를 보냐. 페이지 602페이지. 자, 문제 2번 보세요. 정부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 전환. 여기 배치 전환 자체는 앞에 이제 보자. 앞에 이제. 그 전직과 전보라는 거 있죠.
배철환이야. 전직 전보 여러분들 전입 파견 근무가 배철환인데 거기 이제 용도에 적극적인 용도가 나왔고 소극적인 용도 나왔죠. 이 적극적인 용도가 바로 본질적인 용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형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본질의 용도는 아니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본질적인 용도로 나올 때는 그 2번에 오형을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봐봐. 한 장 넘겨봐. 본질적인 용도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1, 2, 3, 4 정답 4번이죠. 징계나 사입의 강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보세요. 거기 소극적인 용도의 징계 3번에 사임의 강요 나왔어. 나왔지. 그게 정답인데 하나 이해할 게 거기 이제 그 소극적인 용도에 부정부패 방지란 말이 나와. 부패 방지도 소극이야. 알았냐? 물이 한 곳에 있으면 썩어 안 썩어? 그 너는 썩을 놈이기 되기 때문에 전직이라 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물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용도 형태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무원단체. 순위가 여러분들 그게 92순위인데, 자, 보자. 9급에서는 문제가 좀 덜 나왔어요. 근데 이게 7급이나 기타 문제에서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605페이지 교실 문제 1번부터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 자, 공무원단체의 제한론은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 실적주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 여러분 공무원단체를 인정하면 신분이 보호가 되겠지. 그러면 경력을 강조해, 실적을 강조해. 경력을 강조한 거지. 실적주의 원칙이 왜 1번 맞는 거예요. 공무원단체가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특정 정치를 후원하는 역할도 해야 하네. 그 2번도 맞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단체를 만들면 공무원 노동조합 아니야. 그럼 관리층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서 대대적인 민주화에 기여하겠죠. 3번 무조건 잘못됐고. 4번에 보수 인상 뒤에 복지요구 등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체 금지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렇게 이제 묻는 문제가 한 문제고 앞에 이제 보세요. 앞에 이제 603페이지. 거기 이제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에 보시면 5번 나온 거 봐. 공직윤리 확립, 직업공무원제 확립. 왜 직업공무원제 확립이야? 신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강력한 신분 보장하냐. 근데 그 실적주의 강화란 말이 나와. 아까 저해도 맞고 강화 다 맞는 게 이것은. 실적주의 강화한다고 보는 입장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행위를 차단을 시켜 안 시켜. 시키니까 실적제 확립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노동상권 하달에 나왔나. 그 세 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한국서 인정 안 되는 것은 단체 행동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상 노무 종사자 가운데 우편 노조는 인정이 돼 안 돼? 우편 노조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그 정도는 내용 좀 가져가야 돼. 그리고 604페이지 꼭 가져갈게. 쌍가루 7번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하고 쌍가루 8번에 노조 가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나와 안 나와? 이건 그럼 숙제에서 내용 좀 숙제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보자.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 규범과 징계에 관한 용어로 가장 적합한 걸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공무원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충성이라는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에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선언적인 용어라고 있을 거예요.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 이 충성조사가 바로 신원조회 아니야? 신원조회. 안보와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열어보자. 필기시험 합격하고 여러분 면접 전으로 신원조회 다 들어간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럼 다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보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지. 모든 공무원에다 다 신원조회 하는 게 안 하는 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잘못했어요. 자, 2번 나온 거 보자. 재헌헌법 제18조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규속과 단체 행동권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 보장하고 있다. 2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법률의 범위 내에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은 법률, 국가공무원법에서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네. 금지하고 있지. 그 표현이고. 자, 3번에 60세로 통일됐고, 그 다음에 4번에 소청은 그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4번 나온 거 다시 보자. 여러분들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밑줄 부당한 사항이 아니에요. 부당한 사항이 아니라 위법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부당과 위법은 차이점이 있다 그랬지.
공익을 현저히 제외하는 것을 부당,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위법. 그럼 부당이 아니야. 위법이야. 위법. 알았냐? 그 지문 좀 하나 가져가시고 지문 가져가십시오. 5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못됐고, 자, 이건 이제 현재는 전직이나 감복 자체는 계월서는 같지만 정직은 보수 전액을 이제 감화도로 바꿔놨죠. 2016년도에 바꿔놨어요. 감복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번 하여간에 무조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렸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하여간에 뭐 답의 형태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공무원 연금제도. 자, 연금 나올 가능성이 커 안 커? 크다고 봐야 합니다. 크다고 봐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갈 게 606페이지의 그 성격 봐봐. 성격의 한국은 4번의 거치 보장설이야. 이 거치 보장설을 보수 후불설이라고 해야 하네. 보수 후불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무원 보시 일정액을 띄어 안 띄어? 퇴직해 주는 것이 연금이라고 보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기준 평균 소득의 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자체를 12로 나눈 금액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의 9%니까 얼마야? 27만 원을 매달 불입하도록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거치 보장설 보수 후불설이고, 그다음 몇 페이지 보자. 한국은 기금제야 기여제야? 기금제고, 기금제입니다. 그다음 한국은 기여제야 비기여제야? 기여제인데 납부 기간이 2015년도에는 33년, 계속 1년 돼가지고 36년으로 연장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 36년 동안 여러분들 불입을 해야 돼. 불입을 하도록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몇 년? 36년 동안 불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연금 급여 방식 자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여러분들 확정 급여 방식이야. 기억본의 세 번째 줄 끝에 임금 대체율에 의한 확정 급여 방식이란 말이 나와. 아까 임금의 일정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 9%를 띄어 안 띄어? 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떼는 것을 임금 대체율이라는 게 확정 급여. 얼마 줄 것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미리 급여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확정 급여 방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개혁안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여율 나온 거 보자. 현재 7%에서 앞으로 몇 프로? 9%. 지급률 나온 거 봐. 기준소득 월액의 1.9에서 앞으로 몇 조? 1.10%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인하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급률은 뭐예요? 거기 이제 하단 반가로 이번에 연금 수령액 나온 거 있죠? 거기 여러분들 평균 보수 월액 곱하기 뭐가 나와? 재직기간 곱하기 지급률 나와서 안 나왔어? 그 평균 보수 월액은 앞에 페이지 보세요. 60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전 공무원 전 근무기간의 평균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면 평균 임금 다 더해서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곱하기 얼마? 재직기간 30년 30 곱하기 12 12달을 곱해야 돼. 그리고 곱하기 얼마? 1.7을 곱하는 거예요. 그동안 1.9를 곱해서. 그럼 금액이 나와 안 나와? 그 금액가끔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게 연금 산출액이야.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이 평균 금액이 300만 원이다. 300만 원 곱하기 30년 했다. 곱하기 12 곱하기 1.7. 그럼 얼마 나올까? 계략적으로 나올 거야. 한번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지급계실 만 60이었죠. 이게 이제 만 65세로 변동이 돼야 한대. 만 65세로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알았습니까? 65세부터 이제 지급받는 게야. 그 다음에 유족 연금 지급률도 70%에서부터 60% 깎였어. 깎였고, 그 다음에 기여금 납부기간 33년만 납부했다 이제 30년으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조건도 10년 여러분들 가입하잖아. 그러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기존 수급자 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연동해서 올라간 만큼 연금이 올라갔어요. 근데 앞으로 향후 5년간 2016년부터 동결, 2020년까지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그게 연금에 반영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야.
자, 그럼 옆에 이제 문제 1번 나온 거 봐.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맞죠? 60%로 한다. 맞죠? 3번 65세로 한다. 맞죠? 1.9에서 1.5지, 1.7이지. 몇 번 여러분들? 4번의 답이 형태 체킹. 됐죠? 자, 된 거로 간주하고 611페이지 출제순위 94 공문의 정석 중립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로 문제를 보자. 613페이지 문제 1번. 자, 공문의 정석 중립과 관련이 없는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의 해치법. 이 해치법 미국의 정치활동 금지법이야. 근데 하나 유의할게. 미국에서 공무원의 정석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법률 그룹 뭐야? 그건 펜들턴법이고 가장 구체화시킨 것은 해치법이야.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조건에는 정치인 중립 들어가죠. 맞죠? 국민 전체된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업무를 봐라. 정석 중립 맞죠? 4번에 정책 형성 기능 기여. 아니죠 여러분들. 공무원에서 지나친 정적인 중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인 무관심을 처리하고 정책 형성에 대해서도 공무원 자체를 무심한 집단으로 만들 위험성이 커한 거. 그래서 오히려 저해할 요직 소지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당연히 4번의 답이 형태 체킹. 됐습니까? 됐어요? 그 2번도 뻔한 문제입니다. 자, 넘겨서 보자. 예산의 의의가 나왔는데, 자, 예산의 의의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자. 자, 문제 1번은 근데 좀 위에서 볼 게 있어요. 예산의 법 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야, 예산주의. 한국은 법률주의야, 예산주의야. 한국은 예산주의죠. 영국하고 미국은 법률주의야, 예산 법률주의. 특히 미국은 세입 예산의 의결을 세입 예산 법으로 해결해. 거기 리베뉴 액트란 말이 나와. 리베뉴 액트란 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을 만든 거예요. 영국도 머니빌 세입 세출 예산 법이라고 얘기해. 한국은 예산 의결이 그냥 예산안 의결이지 법률 의결이 아니지, 여러분들. 예. 이번에 한국은 예산 개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다음 3번에 미국은 잠정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끝에 보자. 미국은 현재 특별 예산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세출 예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예산 말고 특별 예산령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세출 예산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잘못됐고 4번에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고 예산을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산을 뭐로 파악한다?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산에 의하여 법률을 개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번 표현도 맞는 표현이죠. 2번은 한국은 예산 개정을 위한 근거법.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은 예산을 법률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필요 조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법률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산을 법률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2번은 예산을 법률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교재 앞에 잠깐 좀 펴보세요. 앞에 이제. 거기 614페이지에 예산에 의해 형식하고 실질 나와. 나오죠. 형식은 제가 항상 편성의 주체하고 심의 주체가 명시가 된다 그랬지. 이걸 여러분들 예산은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가 맞지.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럼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질은 1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제출을 한 예정표인데 이걸 확정표로 바꾸면 뭐가 돼? 결산이 되겠지. 그래서 그것도 출제해 나왔었고 예산의 개념 구성 요소의 8번에 예산은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 위정자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성을 해야 하네. 그러니까 위정자가 하고자 하는 바, 의도, 그러니까 가치 지향성이지. 그렇지만 이제 사실 판단이 현재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예산 특히 배분되고 있는 사실적 금액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판단의 부대급 편은 다 맞는 편들입니다. 자, 넘겨서 어디를 보냐. 618페이지 성인지 예산. 단일 예산 갖고는 그래도 출제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두 문제씩 나왔으니까. 자, 성인지 예산 자체는 여러분들 하나 유의할 게, 의의에 보시면은 성인지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남녀 평등 예산은 맞지만 성중립 예산은 아닙니다. 성중립. 남녀 똑같이 취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주류와 정책에 근거한 예산이라 그래요. 거기 파란색으로 성주류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뭐 성중립적 여러분들 관점에 따라 작성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거기 이제 그 법 규정 보시면은 국가정책 26조 나온 거 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성인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성평등 기대 효과 자체가 이렇게 날 것이고, 이것에 의하여 그러면 이러한 사업 자체가 성과 관련된 이러한 성과 목표 자체, 남녀 평등 자체의 불평등을 얼마까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과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성별 수혜 분석, 남성이 얼마나 이익을 받고 여자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7조.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의 예산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는 보고서. 이것을 성인지 결산서라 그래요. 위에 거는 예산서, 이건 결산서예요. 작성해서 여러분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측에 문제 1번 나온 거 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성주류와 적용을 의미한다. 성중립이 아니라 그랬죠. 몇 번? 2번이죠. 여러분들 이 성인지 예산을 국가와 그런 재정과 관련된 법률에 최초로 소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최초로 공포한 나라는 호주야. 호주가 1984년도 아젠다로 채택해서 여러분들 보고합니다. 법률이 아니야. 법률로 최초로 선택한 나라는 어디야? 대한민국이고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나온 거 봐.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본에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는 공이 성인지 결산서 작성. 자, 기억본 맞죠? 니은번.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얘기했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정부는 예산기업 여성과 남성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맞죠? 이 보고서가 바로 뭐예요? 성인지 예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과 결산서와 독립적인 안건 아닙니다. 예산안과 독립적인 안건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안 결산안 안에 포함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놓고 있어요. 별도로 상정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정부의 예산안 또는 결산안에 포함하여 심의를 받는 거지 별도로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갈 거. 자, 봤으면 됐고, 97 행정 책임에 관한 유형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책임 유형은 항상 나오는 게 그 맨 앞에 제도하고 자율적 책임의 유형 묻는 것이 출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 보자. 제도를 얘기할 때는 문책자의 외제성. 두 번째, 법에 근거한 절차를 중시하고 따라서 공식적인 통제고 법에 근거하여 판단 기준과 절차를 객관화시킵니다. 또 법에 어겼을 경우엔 제재가 수반되겠지. 근데 자율적 통제를 얘기할 때는 문책자의 내재와 부재.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가 바깥에서 몽니 들고 여러분들 감시해. 이것은 뭐야? 문책자의 외제성이죠. 근데 아버지가 없더라도 스스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상을 집어넣고 열심히 공부해. 문책자의 내재와 또는 부재죠. 두 번째 별표.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의 것으로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파악하는 행정 책임은 공식적인 법규, 제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합니다. 제재가 부재하다. 그 정도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바로 문제 1번 나온 거 보세요. 문제 1번. 제도적 책임,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걸 기록하세요. 자율적 책임. 1번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와 책임감의 기초에 적극적 자발적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책임. 이 지금 얘기한 자율적 책임을 다른 말로 도덕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도덕적 책임. 도덕은 여러분들 양심이나 마음속의 윤리에 근거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자율적 책임 맞습니다. 2번도 객관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자율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능동적 대기니까 이것도 자율 맞죠? 자율이 능동 아니야. 4번 자체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한 것 제도적 책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 2번 봐봐. 16년도 1번 문제를 바꿔놨어요. 1번 봐. 제도적 책임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책임관 기초. 이것은 제도야 자율이야. 자율이지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3번에 결과지에 근거한 윤리평가 사후적이며 문제 해결. 그 표현 맞는 표현인데 자 여기 보자. 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죠. 하나는 얘기할 때는 이제 목적론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 의무론적 관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목적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잘 사는 것이 뭐로 파악해? 선이다. 이건 결과를 강조한 게 한 개. 결과를 중시한 것이 바로 목적론이고 이 목적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행복이 선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선이라고 파악하는 거고 의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결과가 아니라 뭘 강조한 게야? 동기를 강조한 거고 이를 대표하는 사상이 엠마니엘 칸트가 파악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실천이성 비판에 근거한 윤리설이 있어요. 이 실천이성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야. 그럼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따른 행위는 동기를 강조한 게야 결과를 강조한 게야? 동기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결과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론. 자 그거 봤으면은 98 역대 정부 행정개혁. 자 이거 논점은 뭔데? 넘겨보자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자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좀 이거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교재에 박근혜 정부 다 나왔는데 이런 건 안 나올 테고 대신 623페이지 노무현 정부 나온 거 있죠. 노무현 정부 때 맨 밑에 11번 총액 인건비 제도의 도입 자율예산 편성제 밑줄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건 노무현 정부 때 몽땅 다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가져가시고 그 위에 김대중 정부 나온 거 있죠. 김대중 정부 때 등장한 것이 거기 공무원 총성원제 밑줄 그다음에 개방형 임용제 밑줄.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고위공무원단은 노무현이고 그냥 개방형 직위 자체는 언제? 김대중 정부 때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하나만 더 적어놔.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도 김대중 정부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기원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626페이지 봐봐. 자, 626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맨 위에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나왔는데 거기 4번에 김대중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제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누가?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다고 얘기했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책임용 기간은 언제? 김대중 정부 때 등장했다고 얘기했고. 됐습니까? 그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관리층의 기능이 쭉 나왔는데, 이건 뭐 넘어가시고. 자, 뭐 뻔한 문제. 문제 안 풀겠습니다. 630페이지 행정과 법. 이것도 뻔한 문제인데.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자, 행정과 법에 관해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법규는 행정의 합리적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2번,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번,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밑줄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업. 국민의 권리 구제는 하여간에 사법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의 권리 구제는 행정부가 하기도 합니다. 소송심사위원회 활동. 알았어요? 국민의 권리 구제는 당연히 사법부지만은 공무원의 권리 구제는 행정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소송심사위원회 소송심사 같은 경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632페이지 101회 행정과 경영 차이점 나왔는데 633페이지 자, 양자의 관계라는 것 좀 잠깐 좀 보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2번에 3번 4번 나왔는데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양자의 공통점을 얘기할 때 의협심이 강한 상관함 봉수 기억나나? 맞죠? 그럼 관리성, 관리기술성은 양자의 공통점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관리호재도 공통점이지. 거기 여러분들 632페이지 유사점 뭐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의협심이 강한 상관함 봉수 기억들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의는 의사결정, 협은 협동성, 3과랑 2번의 관리호재, 관리성, 관리기술성, 봉수, 봉사성, 의협, 의사결정, 협동행위, 수단성 다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행정의 기능.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636페이지. 정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놨어요. 자, 1번 나온 거 보자. 기획 기능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규제 기능은 법령의 기초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맞는데 정부의 기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무조건 규제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정부 기능상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집행 이주의 부처로 날 수가 있다. 3번도 맞죠 여러분들. 정책 결정은 보통 여러분들 기획을 관장하는 부서들은 대부분 정책 결정을 관장해야 하네. 기획재정보다 결정 담당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현재 보자. 근데 이거 왜 해? 자,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통 여러분들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서방방재청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업무를 보통 관장을 많이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3번은 그 편이야. 그 편이고 4번에 조작 및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거기 이제 하단에 조장 지원 기능 나온 거 봐. 조장 지원. 특정 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는 기능이 조장 지원 기능인데 특정 분야를 위하여 지원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고 또 금융상의 지원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정말 사업의 주체, 공기업 만들어서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기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조장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조장하고 싶어 그럼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중재 기능 나온 거 봐. 이해관계자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 이게 중재 기능인데 앞페이지 잠깐 배워보세요. 앞페이지. 634페이지에 1번에 그 마샬 디모이 파악한 4가지 형태의 기능이 있죠. 이건 과거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 거기 여러분들 그 보호, 규제, 원호, 직접 봉사 4가지 형태를 가지고 가는데 박스를 보시면은 보호로 갈수록 행정본리 고유의 기능, 고전적 기능, 소극적 기능, 권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질서유지 성격이 강하고 직접 봉사로 갈수록 파생, 현대, 적극, 비권력, 봉사의 성격. 알았습니까? 요 4가지 가운데 외교 활동 업무에 들어가. 외교는 보호야, 보호. 알았냐? 근데 외국 원조 그럼 뭘까? 그건 원호야, 원호. 좀 틀리지? 틀린 거야.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쌍가루 3번의 일반적 기능. 거기 소극하고 적극 2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극적 기능은 피골즈가 제시한 기능을 얘기하고 적극은 아담스가 제시한 기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극은 안정의 기능이야. 치안, 외교, 여러분들 국방, 규제, 보호. 적극은 변화 촉진이야. 대구시에서 한번 나왔었지. 교육. 건설 교육을 집어넣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사회와 개발은 다 적극 기능이 들어간다. 조사 가지고 가시고. 자, 637페이지에 자, 능률에 관한 내용들 뻔한 내용입니다. 638페이지 기출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자, 마샬 디목이 제시한 사회적인 능률. 자, 우리가 능률은 기계하고 사회적인 능률 2가지가 있어 없어? 있죠. 기계적인 능률 자체는 누구야? 귤릭이고 사회는 마샬 디목. 1, 2, 3, 4 몇 번? 4번의 단기적 능률입니다. 뻔한 문제였고. 자, 민주성 넘겨보자. 640페이지.
자, 문제 1번. 행정의 대외적인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행정일의 행정윤리항의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 중심이야 공무원 중심이야? 이건 국민 중심 아니야, 국민 중심. 그러니까 뭐 국민 중심의 행정 2번, 3번, 4번 다 맞네. 근데 5번에 파레토의 제적 상태는 민주야, 능률이야? 능률이죠. 자원 배분의 능률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바로 파레토의 제적 상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제적 상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공공선택 이론명이 꼭 떠올려야 돼. 뭐가 떠올려야 한다? 공공선택 이론 모형. 자, 우측에 합리성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메나이 파악한 합리성 두 가지 형태가 나와. 거기 서브스텐셜 레이셔널리티. 이 서브스텐셜은 본질적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의 합리성은 바로 뭐냐? 자, 거기 들어보자. 합리성은 이성의 합치가 되는 게. 그럼 이성은 뭐야? 인간 및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사색하는 힘, 정신적인 사유. 이게 바로 뭐다? 이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합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衝動이나 본능이 아닌 밑줄 지성적 통찰력, 정신적 사유란 말 나오죠. 사유 과정을 토대로 대안 선택했다. 그러면 실질적 합리성이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능적 합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사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목표 달성에 순기능만 수행했다. 사유랑 관계없이. 그러면 기능적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두 가지 형태 좀 가져가시고, 사이먼이 파악한 합리성 자체가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내용적 합리성 나왔고 또 하나 절차적 합리성 두 가지 형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내용적 합리성 영어 나온 거 봐. 물어놨어요. 서브스텐셜이야, 서브스텐티브야? 티브야. 이것도 실질로 번역을 해. 근데 이때 실질은 본질이 아니라 현실적, 실제적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서는 합리성은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해보자. 목표 달성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면 너는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네. 저는 합리적이다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뭐 그렇게 하면 걔는 합리적이란 말을 써 안 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순기능, 정신적인 사유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오히려 사이먼의 실질은 메나임의 기능과 같은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꾸로 절차적 합리성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의식적인 숙고의 과정을 의미한다. 정신적인 사유 과정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메나임이 파악한 뭐랑 같아? 실질적 합리성과 같은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여러분들 약간 문제가 많았었는데 643페이지 봐봐. 거기 이제 1번에 어떤 사유의 과정의 산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사유의 과정의 산물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이먼의 절차적 합리성, 메나임의 실질적 합리성 얘기해서 했죠. 그러면 1번의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왜 2번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급적 이론 문제는 영어가 옆으로 나와야 돼. 영어 안 나오면 문제 푸는 사람이 헷갈려.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좀 내용 좀 가져가야 합니다. 가져가시고 대신 이제 642페이지에 폴 다이어칭이 파악한 합리성에서 5가지 형태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 형태들도 좀 숙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 경제, 사회, 법적, 정치인 합리성 5가지. 그 일본의 기술적 합리성은 맨 앞에 밑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기술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거는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목표선의 연쇄성 밑줄. 이름이 기술적 합리성과 관련된다고 파악합니다. 자, 여기 보자. 어떤 목표가 설정됐어. 그 밑에 수단. 이걸 상위 목표. 이걸 하위 목표. 그 밑에 수단. 당면 목표. 이걸 목표 수단의 연쇄성 그러거든. 그러면 요 수단이 여기에 설정된 이유는 이걸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된 거 아니야.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선의 연쇄성과 관련된 합리성을 얘기해라. 그럼 바로 뭐다? 기술적 합리성과 관련된다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1번은 그 표현이야. 자, 경제적 합리성은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걸 얘기하고, 사회적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저 첫 번째 끝에 가치 있는 사회제도의 개선, 유지에 이바지 않은 대안선택, 남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그럼 뭐야? 사회적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여러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회적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법적 합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법에 부합된 대안 선택이야.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인간 생활의 공식적 기본적 권리 의무 관계, 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게 법 아니야. 그러니까 법의 일치가 된 대안 선택, 이 바로 법적 합리성이고, 이걸 막스 베버는 형식적 합리성으로 파악했어요. 무슨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정책 합리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구제 합리성으로,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안 선택은 정치를 잘한 게야 못한 게야. 잘한 거지. 거기 5가지가 나왔는데, 자 물어보자. 합리 모형 그럼 뭐예요? 경제적 합리성. 점증 모형은 정치인 합리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말씀은 일단 밑에 건 볼 필요 없어요. 644페이지. 자, 거기 역사론적 접근하고 제도론적 접근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 역사론적 접근 자체는 역사론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다. 이거 역사론이 아니야. 역사론. 이 역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는 과거의 정치이고 정치는 현재 역사는 관점에서 각종 정치 행정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강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어떤 과정 자체를 중시한 연구, 이건 몽땅 다 역사론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제도가 왜 형성됐는지 그걸 연구하는 방법을 발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발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그걸 추정해버려 역사적으로 쭉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자체에 근거하여 복지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와가지고 점차 현재 복지제도가 등장했다. 이게 바로 뭐냐? 역사론이에요. 알았습니까? 어떤 제도가 발생한 그 여러분들 근원지를 역사의 흐름 과정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 이걸 발생론적 관점 연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다 역사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옆 페이지 문제로 한 거 봐. 각종 정치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사례 연구, 소위 발생론적 설명. 뭐야? 역사론 정답 4번이죠.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만 좀 믿으세요. 딱 한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상가로 이번에 법률적 제도론 접근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여러분들 기술한 연구예요. 국가공무원법의 인사제도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넘겨서 행태론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태론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간략히만 보자. 행정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행정관리에서는 행정학 가치, 능률성, 행태주의, 과학적 설명보다 행태주는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한 게야 처방과 실천이야. 과학화를 추구한 거지 처방과 실천은 신행정론이고 기억나? 그래서 행태론을 비판한 게 신행정론이 있으니까 2번은 잘못했고 호돈 실험 우리가 인간관계로 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이 역시 했고 오드로 윌슨은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 행정관리사를 탄생시킨 학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정치행정 이론은 그 표현은 맞습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648페이지 출제순위 108 포스트 모더니티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 자, 이건 좀 약간 좀 이론이 좀 어려울 거예요. 문제 나오더라도. 그렇지만 답의 형태는 체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포스트 모더니티는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주의 자체를 앞에 포스트란 말을 항상 비판한다 한다. 제가 요 말은 다음에 나오는 내모를 엄격히 비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비판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티 갖고 있는 윤리, 제도, 질서를 다 부정해. 그럼 혼란이 야기돼 안 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라든가 여러분들 윤리를 찾고자 하는 창조적 파괴 이론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 혼돈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모더니티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 하단에 모더니티의 주요 특징이 쭉 나와 박스로. 자, 모더니티에서는 여러분들, 자, 그대로 보자. 근대인들은 기술에 대한 낙관적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술에 의하여 인간의 생활 편의가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풍요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또 인간의 생명도 수명도 연장이 돼야 돼. 그럼 머지않아 기술 자체는 인간의 지상 낙원을 건설해 줄 거다. 이 기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기술주의가 모더노티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만든 건 바로 뭘까? 인간의 이성이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 진리로 파악해서 이걸 여러분들 이성을 강조한 것을 보통 이런 합리주의 아니면 주지주의라 그래. 거기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합리주의란 말이 나와. 합리주의 옆에 주지주의라고 적어놔. 주지주의. 아울러 모든 현상은 객관적으로 실증 증명할 수 있다고 파악해. 그래서 두 번째 위에 두 번째 객관주의, 그 밑에 실증주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모든 것은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바로 능률적이다라고 파악해. 그래서 분화주의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고 또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근본의 불변의 진리가 있음을 이들은 인식을 해. 분명히 불변의 진리는 있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을 해. 이걸 메타적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타적 근본주의 자체를 절대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는 그러면 미지야 거시야? 거시입니다. 거시. 그래서 거기 메타적 근본주의에다가 거시주의. 거시론적 관점 다 좋아요 여러분들. 거시론적 관점 다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조직구조 이상적인 형태로 파악했고 기업과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과 안정, 결과, 물질주의가 지배한 것이 모더노티예요. 그럼 이를 비판한 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포스트 모더노티라고 얘기했죠. 기술주의야 반기술주의야. 반기술주의. 객관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야. 모든 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 주관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얘기해보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보편적 근본적인 진리, 메타적 근본주의마저도 부정하고 해체해. 인간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냐? 착하게 살면 제가 왕따를 당한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해체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시에 걸쳐서 불변의 진리마저 부정하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노티예요. 모든 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파악해. 구성주의, 주관주의고 아까 이런 모더노티는 분화주의죠. 이쪽은 통합주의야. 앞에서 실증주의 얘기했죠. 이쪽은 반실증주의. 메타적 근본주의는 절대주의야. 반대말이 뭐야?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 다음에 탈관료제. 기업가 정신은 여러분들 국민을 고객으로 파악할 수동자로 파악하지. 이것은 시민 정신이 지배합니다. 주인의식이야. 시민은 주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균형과 안정 강조한다 그랬죠. 이쪽은 여러분들 무질서와 혼란을 토대로 기존 규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해. 그래서 그게 해방주의, 탈규제주의, 무질서, 혼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과정과 행동 중시하고 반합리주의, 탈물질주의를 강조한다. 한다. 됐습니까? 그럼 올라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티를 부정해 안 해. 모더니티 강조한과 거시론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거시설을 얘기할 때는 불변의 진리를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불변의 진리 아니야. 그런 게 거시기 설을 얘기하는 게 이걸 몽땅 다 부인해 안 해. 부인합니다. 마음속에서 상상해보자. 상상. 기존의 여러분들 진리를 다 해체. 영역 파괴야. 영역 파괴는 뭐야? 통합이야 분화야? 통합이야 통합. 분화가 아니야 통합이야. 이게 영역 파괴. 타자성을 얘기할 때는 자 뭘 얘기해?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타인의 가치를 또 인정해 주는 걸 얘기해요. 이게 타자성을 얘기합니다. 뭘 좀 개념으로 행정현상 설명해 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한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언급을 하죠. 자, 옆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리제에 의한 정분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 맞죠? 이번에 피터슨은 전통적 형태의 정부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무형 참여 신축적 탈내부 규제 맞네? 3번에 포스트 모더니티 이성 합리성과 기초한 모더니티를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 파괴 타자성 맞죠? 근데 끝에 틀렸네. 거시정치론을 부정한 거지. 비판한 거지. 끝에 때문에 틀렸네. 신공공 서비스론 기억나죠? 자, 넘겨서 목표의 변동에 관한 형태가 나왔는데 자, 거기 이제 목표의 전환, 승계, 단어 확대, 비중 변동 네 가지가 목표의 변동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목표의 전환을 얘기할 때는 거기 수단의 목적화를 토대로 한 목표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그 원인은 관료제의 병현상 얘기했고
목표의 승계는 본래 목표가 성취되었거나 실현됐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 설정, 추구하는 것들. 조직의 항구적 존립의 이유에 해당되는 것 목표의 승계. 자, 다원화는 기존의 목표에다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다원화, 질적 변동 얘기했죠. 확대는 동종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양적인 변동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자, 대학의 목표는 진리탐구, 여기다가 사회봉사활동을 추가, 이건 뭐야? 다원화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근데 특정한 출판사에서 구급공무원 수험서 발간하다가 7급도 또 하나 추가시켜서 이건 뭐야? 확대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확대하고 위에 승계도 차이점이 있다 없다? 일단 달성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승계가 되지만은 달성 도중에 목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확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한국올림픽 대표팀 16강 목표를 달성했다. 다음번 목표 8강. 이건 승계야. 근데 16강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달성 도중에 상대팀의 전력 약화, 우리 팀의 기량 향상 때문에 중간에 8강으로 바꿨다고 뭐가 되는 거야? 그걸 확대라고 얘기했지. 그럼 기출 문제 1번 나온 거 봐. 목표 변동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대체되는 거. 바로 뭐야? 왜곡된다. 목표 왜곡. 그 대치야. 대치가 전환이야.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대치, 왜곡, 전치, 도치 다 같은 말이야. 대치, 왜곡, 전치, 도치, 전환 다 같은 말이에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의 답이 형태 체크. 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자.